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번 영화 AK 인기 이 영화의 GB를 맡게 된 박경근 작가 겸 감독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박경근 감독님은 제가 뉴욕에서 2000 몇 년도죠? 2001년 2001년도 때 처음 봤었어요. 그때 20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막 똘망똘망한 그런 20대 청년이 뉴욕에 와서 이제 막 아트를 공부를, 그때가 이제 LA에서 공부를 하고 뉴욕에 왔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아트를 하시겠다고 이제 와서 제가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아, 굉장히 이렇게 영리한 친구가 아트를 이제 아티스트가 되겠다고 뉴욕에 처음 와서 그때 만났던 인연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이제 한국으로 이주를 해서 이제 작업을 그동안에 계속 이제 해왔던, 지금 현재 컨템포러리 아트에서 되게 유명하고 훌륭한 작가가 됐죠. 괜찮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이 영화를 이제 GV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구랑 해보시냐고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근데 마땅히 딱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이제 박경근 감독님 말고는 이제 처음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아시다시피 뉴욕 배경이었고 또 뉴욕에서 제가 한참 작업을 할 때 했던 거라 가지고 그때 당시에 뉴욕의 분위기와 또 내 작업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그런 분이 필요했는데, 또 동시에 이 박경근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작업을 이제 현대 예술을 하지만 영화를 3편을 만들었어요. 3편을 만드신 감독님이신데 다큐멘터리를 만드셨죠. 처음에 그 청계천 메들리. 제가 이 청계천 메들리 제목을 절대 못 외워요. 왜냐면 내가 청계천 랩소리라고 했다가 하모니라고 했다가 멜로디라고 했다가 그래서 제가 항상 메들리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제일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영화를 보고 굉장히 좋았었던 게 청계천이 보면 이 많은 이제 뭐 제조업 같은 게 있고, 지금은 이제 힙한 플레이스들이 많았지만 그 철을 많이 다루고 그런 동네였잖아요. 예부터 오랫동안.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실 쇠나 철 이런 거에서 보면 왜 쇠맛이라고 하죠. 약간 쇠맛 난다고 얘기할 때가 있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피맛하고도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철이나 쇠 그런 어떤 맛의 느낌과 어떤 이 우리의 피, 블러드, 이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인간들의 어떤 계통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연결을 시켜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옛날부터 기록 사진에 관심이 많았고, 그다음에 다큐멘팅에 관심이 많았어서 다큐멘터리들을 좋아했었어요. 했는데 항상 왜 전형화된 다큐멘터리 포맷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다큐멘터리들이 필요한 어떤 성격들도 존재를 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다른 형식이나 아니면 다른 감수성의 접근이나 그 감독의 어떤 색깔이나 보이스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들을 좀 보는 거를 이렇게 반가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의 꿈을 보면서 음악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철의 꿈이 그 두 번째죠. 죄송해요. 청계천. 네. 그래서 그 어떤 제가 좋아하는 다큐멘터리 감독님으로서 제 영화가 다큐멘터리 페이크이니까 그거에 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작가 이제 현대미술가이기 때문에 또 제 작업을 또 오랫동안 팔로우를 했던 이제 작가님이니까 그거에 관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또 굉장히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 집이가 아니고 네. 니키 아니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제 얘기 지겹잖아요. 1시간 동안 갔잖아요. 저를. 아니에요. 지금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뭐 말씀하셨듯이 20년 전에 저는 진짜 뭐 아무것도 콧질질일 때 그때 2001년에 제가 뉴욕에서 니키를 처음 만났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저는 그때 뭐 현대미술이 뭔지 잘 몰랐고 근데 또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나서 뭐 한국말을 해.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그런 경험이었고 당시 뉴욕에서는 정말 뭐 너무나 유명하고 뭐 뉴욕타임스 아트 프런트 페이지 나오고 뭐 그런 한국 작가가 없었어요. 아마 백남준 이래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그러니까 진짜 시작할 때 뭔가 어떤 가이드라인이 돼 주신 그런 작가라고 할까? 저는 그렇게 이제 쭉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니키 작가님 그 영화 이야기를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되는데 아니면 다른 얘기하고 볼까요? 어차피 뭐 집이 꼭 이것 때문에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2002년에 제가 그때 대학원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수업의 하나가 Multiculturalism and Art 뭐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 왜 대학원에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를 클래스에서 프레젠테이션 해라. 그래서 저는 니키의 작업을 그 클래스의 주제도 맞는 것 같아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당시에 수업에서 뭐 굉장히 큰 뭔가 논란이 되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은 어떤 그 당시에 그 멀티컬처럴리즘이나 그 아이덴티티 폴리틱스의 입장에서 니키의 작품이 굉장히 좀 자극적이랄까? 그러니까 뭔가 되게 오해를 사는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니키의 작업을 보면은 자기가 뭐 스케이트보더도 됐다가 스트리퍼도 됐다가 갑자기 히스패닉도 됐다가 뭐 래퍼로 흑인처럼 됐다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한마디로 그 마이너리티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폴리틱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좀 금기시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 인종은 선택할 수 없다. 그렇게 딱 그 어떤 그다음에 그 집단의 아이덴티티, 그룹 아이덴티티는 고정돼 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당시에 뭐 그런 것도 잘 이해를 못했고 뭐 이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시대를 많이 앞서가지 않았나. 지금 미국 정치 상황을 보면은 BLM이라든지 뭐 그런 아이덴티티 폴리틱스 그런 문제들이 지금 와서 이제 엄청나게 또 이슈가 되는 거였고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한 거는 니키의 작업이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도 완벽하게 이해되지 못하고 또 반면에 한국의 어떤 현대 미술계에서도 이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제가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쪽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산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게 저는 항상 이게 미스테리였어요. 근데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많이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제 작업이 한국에서 이제 완전히 이해가 사실은 제 작업은 쉬워요. 보면 초등학생도 설명만 해주면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뭐 분장을 해서 이 그룹에 들어가고 저 그룹에 들어가고 봐봐 재밌지? 그러면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쨌든 더 이제 레이어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게 사실 굉장히 서양의 문법, 그러니까 현대 미술의 문법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뭐 포스트 모더니즘도 있었고, 뭐 무슨 어떤 철학 사조들, 뭐 시오나크라가 되게 유행을 했었던 게 있었고,
이제 그런 어떤 또 사진의 역사에 대한 패러디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문법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그 뉴욕의 현대 미술에 대한 그 문법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현대 예술은 어렵잖아요. 그거를 공부를 마치 와인 같이, 물론 좋은 와인은 딱 마시면 한순간에 이거 되게 좋은 와인이네 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제대로 와인을 만약에 이게 왜 좋은지 막 이렇게 이제 파고 들어가는 게 된다면 그걸 즐기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공부의 기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현대 예술도 좋은 거는 사실 감각적으로 알아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뭔가 들어가서 이해는 안 되는데 나를 되게 뭔가 이렇게 끄는 게 있네. 그런 거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 예술이 어렵다고는 하죠. 근데 그런 어떤 공부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안에서 제 작업이 완전히 그 기반의 어떤 그 문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서양에서는 이거는 한국을 네, 한국을 그렇죠. 한국의 예, 입장에서는 근데 서양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제 해석이니까 또 사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서양 입장에서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양을 감정적으로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서양은 오랫동안 강국이었고 사실 강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서양의 눈치를 보면서 역사에서 살아온 지점이 있어요.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강자의 눈치를 보려면 강자를 막 살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어느 때 심기가 안 좋지? 언제 기분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동양,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사실 그 히스토리 안에서 서양에 어쨌든 알아야지만 우리가 저 사람들의 어쨌든 비율을 맞추고 혹은 우리한테 유리한 입장에서 정치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서양을 엄청 많이 공부를 해왔어요. 그래서 서양의 어떤 감수성이 아주 뭐랄까 학습이 잘 되어 있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벌써 그 미국 영화들을 보고 자랐고 유럽도 사실 유럽의 어떤 음악들을 우리는 듣고 샹송 한 번쯤 듣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한 학습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서양의 어떤 감수성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 사실 프랑스 영화들 다들 여기 오시는 분들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프랑스 영화 봐도 그 감수성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오랜 학습을 통해서. 근데 제가 미국에서 느꼈던 건 미국 사람들은 동양을 공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약자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노력해서 이 약자의 포지션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달라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 동양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았고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양적인 감수성의 부분이 뭔지를 no idea.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자, 그랬을 때 저는 제 작업을 서양 사람들은 100% 이건 서양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밖으로 봤을 때 서양 문법을 완벽하게 따르고 있으니까. 근데 그 안에 사실 이 기저에 깔려있는 정서는 굉장히 동양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 작업이. 이 영화도 그렇지만 좀 이 영화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웃기지만 그 안에 정서는 쓸쓸함이 깔려있는 기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쓸쓸하지? 근데 동양적인 정서란 말이에요. 인생을 관조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인생이 공허한 어떤 지점이 있고 그냥 희노애락의 차원을 넘어선 어떤 그 안에서의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왔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그 정서라는 그 기저를 동양은 이 서양 쪽에서는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외로웠어요. 어떤 작업을 해도 이거를 물론 제 작업을 서양에서 많은 크리틱들이 쓰고 좋은 글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사실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어디서 전시를 했는데 제 전시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때 신영철 문화평론가님이랑 집을 했었었는데 그분이 그 동양 정서를 딱 잡아내셨어요. 근데 원래 뭐 신영철 이제 평론가님이 워낙 그런 쪽으로 잘 이뤄내시는 분이니까. 근데 저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와, 이거를 저는 처음 들은 거예요. 제 작업을 그런 방향에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지금까지 서양에서는 아무도 없었는데 한국에 왔더니 그 부분을 신영철 작가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이게 뭔지 이 작가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할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웠는데 사실 그것도 반쪽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님은 그걸 하실 수 있으나 제 작업이 왜 그렇게 이슈가 됐고 외국에서 이쪽 부분은 또 못하시는 거죠. 예, 뭐 그러니까 한 번도 완벽하게 온전한 제 작업의 크리틱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 여기 지금 박경근 작가님은 그래도 그걸 캐치하실 수 있는 좀 유일한 분이시네요. 출연료 더 받아야 돼요.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흥미로운 점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여기서도 물론 이제 주목을 받았죠. 그러니까 뉴욕에서도 어마어마한 주목을 받았고, 근데 한국에서는 솔직히 좀 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아까 이제 태호 뭐 배우님의 와이프로 주목을 사실 유태보다 훨씬 더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서양은 뭐 강자고 우리는 뭐 약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이제 현대 미술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대 미술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그 담론이나 뭐 미술을 해석하는 그런 도구들, 언어적인 도구들은 다 서양 거를 수입해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한국뿐만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일본, 중국, 동아시아 전체 포함해서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이 서양 그러니까 현대 미술, 글로벌한 현대 미술에서 한국이나 아시아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그 현대 미술을 더 뭔가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이야기들이 전달되지 못하는 생산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평론가님께서 이제 그가 그 머릿속에 있는 거를 서양을 향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그렇죠. 하면은 이제 그게 그렇죠. 완결이 되겠죠. 되지만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가 다르기 언어도 때문에. 다르고 또 그 정서라는 거를 이렇게 서양 커뮤니케이션 방법으로 전달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저도 작업을 할 때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동양적인 정서나 감수성 저는 사실 굉장히 동양적인 사람이거든요. 제 정서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외국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게 근데 좀 우리가 너무 동양 서양 이렇게 나눠서 뭐 어쨌든 좀 뭉뚱그려져 있는데 그 동양적인 정서란 게 뭐예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아니 갑자기 이렇게 쑥 들어오면 궁금해요. 아까 그런 어떤 외로움이나 그런 슬픔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요. 서양적인 정서는 클리어했던 것 같아요. 기쁜 거 기쁜 거예요. I'm so happy. 그냥 happy. 네. 근데 저는 I'm so happy지만 해피인데 그 순간에 애잔한 거예요 마음이. 그 이중적인 정서를 같이 느끼는 게 저는 동양적인 이중적인 그러니까 뭔가 다양한 그렇죠. 다층적인 예, 다층적인. 왜냐하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냥 행복하다고 행복한 감정만 100% 있을 때도 있죠 물론. 하지만 그 100% 안에서 행복감이 만약에 100%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행복은 언젠가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죽으면. 근데 그거 생각하면 슬프잖아요. 나만 그런가? 저는 이게 이 영화에서 이제 그런 방금 말씀하신 거를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내러티브 구조라든지 아니면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관점으로 그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다층적인 그런 것들이 이 영화의 형식에 딱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영화를 시작할 때 뭐 I'm making this documentary about Nikki S. Lee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니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게 1인칭으로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그럼 과연 여기 화면에 누가 이 영화를 만드는 거고 누가 이걸 찍는 거야? 뭐 일단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부러 좀 그렇죠. 오묘하게 네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본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타인의 시선으로 네. 세상을 바라보는 네네.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형식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저는 일단은 이 영화로 얘기를 좀 들어가자면 이 영화를 찍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아티스트로 작업이 알려지고 하면서 많이 강의를 요청을 하면 미국은 워낙 나라가 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공항에 근데 저를 초대한 대학교에 이제 뭐 조교가 나온다든지 나오면 저를 딱 보자마자 다들 마치 짠 거 같이 너가 니키냐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건 니키랑 좀 다른데 이거 항상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그들은 니키리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 작업이 다 저의 이제 어쨌든 포트레이션이니까 어떤 사람일 거다라고 상상을 나름대로 머릿속에 하겠죠. 제 작업을 보면 이 여자가 굉장히 와일드하고 막 프리덤 막 이런 여자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되게 아티스틱하게 막 옷을 입고 막 아티스트의 어떤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상상할 수도 있고 각자의 상상 안에서 근데 이제 제가 딱 나타나면 뭔가 되게 귀여웠나 봐요. 그래서 다들 내가 생각했던 니키랑 너무 다르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서 제가 생각했어요. 도대체 니키라는 사람, 니키리라는 아티스트는 누구라고 생각을 할까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그냥 모든 거를 좀 이렇게 나의 과면 이거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니키리라는 아티스트의 정보를 취합해서 페이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완전히 혼란시키면 어떨까. 근데 사실 그 혼란이라는 게 결국 앳디엔드 영화 끝으로 가게 되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사실 그렇게 사실은 저는 그래요. 정체성이라는 거가 저 작업도 그렇지만 어떻게 얘기를 하자면 좀 오해를 살 수는 있겠지만 너무 속이기가 쉬워요. 사실 저 오늘 이렇게 입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내일 또 완전히 다르게 입고 다르게 해버리면 사실 누가 진짜야? 라고 묻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없어질 수 있죠. 오늘의 나도 나, 내일의 나도 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쉽게 속는 정체성인데 속일 수 있는 뭘 그렇게 사람들은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난리를 치나 뭘 그렇게 정체성 때문에 죽으려고 하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 뭐 나는 누구인가는 평생 살면서 하겠죠. 하지만 아주 눈에 띄는 것들 있잖아요. 뭐 나는 젠더가 좀 내가 여자지만 난 여자 같지 않아. 뭐 이런 걸로 고민하다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게 결국 저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였지만 너무 무의미하다. 이건 그냥 나도 사실 내가 내일 남자가 되고 싶으면 되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게 사람들을 자꾸 구분시키나. 그런 구분시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 구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본인이 편한 대로 살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정체성이 이렇게 하잘것 없이 다 속일 수 있는데 이렇게 없어질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작업을 시작할 때.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니키리라는 사람을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좀 가지고 놀면서 너네들 봐봐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게 다 의미가 없어. 이게 다 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래서 한국인들,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들, 특히 뭐 저도 좀 나이가 있지만 막 20, 30대의 그 친구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게 지금 사회가 점점 더 개인화돼가고 결국 요새 뭐 그런 어떤 인스타그램 문화나 SNS 컬처를 보면은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하신 이제 그런 것들이 20년 후에 그러니까 자기를 어떤 캐릭터로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이제 그 자아를 이제 만들어가는 이런 게 이제 보이는데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한국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결국은 우리는 어떤 태어날 때부터 약간 그런 집단적인 문화에 되게 익숙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나라는 게 그냥 온전히 나가 아니고 누구의 자식,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또는 뭐 어떤 학교 출신 그러니까 그 집단이 우선시되는 저 문화. 근데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게 그 문화에 들어가지 그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용기가 뭐 정말 막 이러지 않는 이상 거기서 벗어날 수가 그러니까요. 없어 네. 사실은. 왜냐? 거기서 벗어나면 죽거든. 네. 뭐 도태될 것 같거든. 그래서 저는 그 심정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바뀌어서 정말 교육이 바뀌어서 이게 변화가 되지 않는 한 한 개인 보고 야 너는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야 돼 막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물론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게 저는 아티스트잖아요. 아티스트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질이 뭐냐면 그냥 사실 내일 아침에 거지가 돼도 상관없어.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요? 진짜요. 진짜 거짓말. 기억하고 계십니다. 진짜. 그래서 좀 약간 미친 거죠. 그래서 그런 뭐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뭐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 욕구가 너무 강한 사람으로 태어난 거야 그냥. 이거 제가 뭐 잘나서 뭐 내 마음대로 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자가 아니라 그런 기질을 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상관없어. 네가 나를 어떻게 보든 오케이. 네가 뭐 나를 어떻게 보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가 이게 너무 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 나의 하고 싶어 죽겠는 욕구를 남의 시선이 못 이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사실은 너무 이해해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그걸 안 하면 당장 내 직업에서 쫓겨날 수 있고 당장 내일 돈을 못 벌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작가님께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세. 네. 그래서 그냥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평범한 작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몰라. 당연히 모를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럴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말해야 돼요? 다들 자기가 뭐 하고 싶은지 하고 싶은 거 없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사실 뭐 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다들 알고 그렇게 또 막 딱 부러지게 살면 이 세상에 와 정말 다들 그것도 무서운 세상이 되겠죠. 그럴 수 있겠죠. 사실 뭐 하고 싶은지 몰라도 되고 제 생각이 그래요. 내가 그냥 뭐 하고 싶은지 몰라 난 멍해. 안에서 본인이 편안하면 돼. 근데 그게 편안하지 않다면 이제 뭔가 계속 내가 왜 불편하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삶의 기준을 내가 편한지 이 상태가 편한지 이걸 많이 생각해요. 이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저도 뭐 한 달 내내 그냥 침대에서 영화만 보고 맨날 나가기 싫은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꾸 그걸 하면서 와 이거 뭐가 아닌 것 같아 나 좀 이렇게 계속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그거를 이제 또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뭘 원하는데 그걸 내가 지금 못하고 이러고 있나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나한테 굉장히 편안하고 이게 좋아 그러면 전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 달에 힘들어도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 전 그래요. 왜냐면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뭐. 지금 30분 다 지났다고 사연해 그래요? 주셔서 왜 시간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그럼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꼭 소개를 시키고 싶은 깜짝 게스트가 있어요. 누구냐면 이 영화가 촬영 감독님이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 분은 독일하고 이태리를 찍었고요. 다른 한 분 뉴욕하고 멕시코를 찍으신 분인데
뉴욕하고 멕시코를 찍으신 이준엽 촬영 감독님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제가 뉴욕에서 초청을 했다면 거짓말이고 잠깐만 오숙 씨 나오셔서 소개를 좀 하면 좋겠네요. 이준엽 감독님은 사실 뉴욕에서 저랑 이제 같이 작업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 서울에 와서 지금 이제 여기서 살고 있는데 여기 좋아? 갑자기 감독님도 서울로 오셔서 지금 사실 여기 밑장 배우님 나왔던 KH야 광고 아시죠? 네. 광고를 찍으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광고 감독님으로 아주 유명하게 하시는데 오늘 어떻게 마침 또 여기 이제 계셔서 저희끼리 아까 잠깐 만나서 감회가 너무 새롭다 그랬어요. 이 영화가 2005년도에 찍었던 영화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서 GV를 하는 게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참 저도 서로 오늘 오랜만에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너무 기쁘다고 얘기했고 잠시 어떤 감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니키 누나를 아마 감독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만난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 저도 학생 때 그 세인트 마크스 북스토어에 프로젝트가 걸려있는 걸 보고 첫 번째 누나의 프로젝트라는 그 책을 보고 모를 사이에 나도 거기서 봤어요. 맞죠? 세인트 마크스 북스토어에서 그래서 이걸 보고 한국 여자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 왜냐면 너무 세다 이 사람의 아트가. 근데 너무 좋고 멋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그때 이제 우리가 아트 학교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약간 아이돌 느낌이 있던 분이었는데 그로부터 한 1, 2년 지나서 만나게 된 거예요. 동네에서. 그래서 만나서 놀다가 이걸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주관적으로 본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다큐멘터리의 형식 그리고 마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를 가면 그거는 한 테이크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분들하고 짜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컬렉터스 글은 뭐 집에 갈 때 뭐 어떤 누나가 어디서 강의를 할 때 멕시코에서 우리가 다닐 때 이럴 때 보면 다 한 테이크 짜리고 멕시코 시티에서 막 신나게 춤추는 장면들이 다 그냥 한 테이크예요. 못 찍거나 안 찍히거나 잘못 찍히면 못 쓰는 거였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거랑 그 차에 누나가 이렇게 앉아있고 그 벚꽃이라고 하는 그런 다 한 테이크인데 둘이 죽이 되게 잘 맞았구나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라는 생각을 속으로 엄청나게 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가 이제 2000년 초반이 예쁜 뉴욕이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던 아름다운 뉴욕을 살아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한 20몇 년 만에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딱 이 시대에 이 누나도 서울에 있고 저도 서울에 살게 되고 이 영화를 저는 2006년인가 모마에서 보고 큰 스크린에서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약간 현실 비현실 왔다 갔다 하고 이 옛날 그림 누나 그 아모리 걸어가는 거를 요만하고 끝날게요. 요만하고 저 얘기 안 할래요. 많이 한 것 같아요. 오셔도 돼요. 진짜 미치겠어서 그래 지금. 못할 것 같아요. 그 아모리에서 누나가 딱 들어가서 그 레슬링의 갤러리 해서 딱 돌아오는 것도 당연히 원테이크고 잘 들어보시면 사운드에 누나 들어가고 저 한 세 발짝 뒤에서 카메라 딱 밀고 딱 들어가는데 어떤 시큐리티 여자가 너 촬영하는 거야? 이러는데 그걸 무시한 채 간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마음을 먹고 명장면이 그치? 그런데 그 누나네 갤러리 부스가 어딘지 정확히 저는 안 가본 상태에서 갔거든요. 스카우트 없이. 그래서 갔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되게 가슴이 따뜻해졌던 게 쫙 들어와서 누나의 갤러리에 누나가 레슬리랑 얘기를 시작하는데 나는 그냥 일로 빼서 봤는데 누나는 정확하게 여기 서 있고 누나 대화 끝날 때쯤에 만나서 그냥 딱 엑시트하는 걸 보고 죽이 정말 잘 맞았구나 라고 또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아니 정말 저는 사실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뭐 그때는 많이 포트폴리오도 없고 이런 상태였는데 제가 얘기를 해보면서
되게 잘 찍을 것 같다라는 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지금도 좀 그런데요. 그냥 제 직감을 많이 믿어요. 네, 그냥 감을 믿어요. 그래서 아무리 누가 뭐 엄청난 데이터로 뭐 나를 설득시킨다고 해도 감이 아니면 저는 그냥 안 하고 왜 이렇게 무모하게 이래? 라고 하는데 그냥 감이면 가요. 그래서 딱 보고 잘할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감이. 그래서 관상이 좋아. 관상? 그래서 같이 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딱 했는데 저도 신기했던 게 이런 거 있잖아. 여기서 지금 빨리 이쪽 카메라 들어와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딱 하려고 하는 순간 카메라로 와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한 번 찬스잖아요. 근데 이 한 번 찬스를 놓치면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번 찬스라는 거를 할 때마다 결정적 순간을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일할 때 즐거웠고 일할 때 정말 합이 잘 맞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다시 또 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비싼 광고 감독이 계셔서 이제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남편분이랑 하고 있어요. 맞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인연이 또 이어져서 오늘 하여튼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계속 있으셔야 돼요. 여기 촬영 감독님한테도 질문을 하시고 싶으면 왜냐면 여긴 되게 저는 막 찍느라고 정신 없었지만 여기서는 또 찍으면서 저의 어떤 면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앉아 들어가야 되나? 그럼 잠깐만. 아니야 그래도 되게 제가 페어하게 하려고 했던 게 그 지금에서 내가 이 고백을 하는데 멕시코에 갔었을 때요. 저는 초청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호텔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제 자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제가 진짜 고민했어요. 촬영 감독님 바로 그 옆에 그래도 조금 덜 비싼 호텔에서 지내시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제작비가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생각했어요. 그래도 나랑 똑같은 호텔에 내가 돈이 많이 들어도 이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잘 나오지. 뭐 하여튼 그런 경험들이 있었네요. 지금 그 Q&A를 해야 될 시간이라서 네. 근데 질문들이 있을까요? 있으세요? 지금 저기 그 코로나 때문에 그 QR코드로 이 단톡방에 질문을 이제 올려주셨어요. 제일 무서운 시간이다. 네. 일단 첫 질문부터 읽어드릴게요. 오한이 와가지고 마지막에 걸어가시는 모습이 굉장히 얼려진이라는 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얼려진님 누구세요? 얼려진? 여기 안 계시나? 누구지? 네. 마지막에 걸어가시는 모습이 굉장히 길게 그려지는데 그게 그동안 걸어온 길 같고 나는 계속 나의 길을 간다 같은 느낌으로 다가와서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보통은 앞모습을 많이 다루는데 뒤를 중점으로 두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얼려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네. 익명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좋은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일단 앞모습을 찍으면 촬영 감독님은 죽어요. 뒷거를 치면서 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나의 길을 꿋꿋이 가련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찍을 때 정서적으로는 그 약간 고스트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뉴욕의 미술계 화려하고 그게 아모리 쇼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엄청난 이제 막 작가들의 작품들이 걸려져 있고 그 미술계는 저도 혼자서 이제 막 헤치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었고 제 인생도 그 당시에 그걸 헤치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좀 동양적인 정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걸어가고 있는 게 마치 저는 유령 같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다 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이게 뭐 제가 작가로서 인정을 받고 이렇게 화려하게 뭐 하고 어쩌고 해도 사실 작가라는 삶이 되게 외로운 삶인데
그런 외부 것들의 인정이라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거 없이는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근데 그 와중에 사실은 저는 그냥 유령같이 부유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좀 표현을 해보려고 뒷모습을 찍었던 것 같아요. 촬영 감독님은 그 장면을 찍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찍으셨어요? 그 지금 와서 조금 더 나이가 들고 나서 보니까 그 아트씬에 그것도 아모리 뉴욕에서 이 니킬레라는 작가는 어떤 딱 이런 그러니까 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당시에 근데 니들 나가 되게 궁금하지? 나 근데 이렇게 쓱 갖다 빠져볼 거야 라는 건 거예요. 지금 제가 느낌에는. 근데 찍을 때는 그냥 그 경비원 목소리밖에 전 생각이 없어요. 다음 질문을 어쩔 수 없이 제가 선택을 해야 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키님 본받고 10니키라는 분이 보내셨는데 저도 본 받으면 안 돼요. 니키님 본받고 10니키. 자, 작가님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유유. 작가님만큼이나 쿨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전시회는 어땠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 번 대사를 하셨는데 어떤 버전의 대사가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독일 전시는 사실 그게 실제 상황이었어요. 진짜 갔는데 다 잘라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은 저는 화가 났던 게 아니라 속으로 너무 좋았어요. 이게 영화로서 너무 좋은 딱 그냥 딜레마를 딱 형성시키니까 속으로 이거다. 대박이다 정말 너무 좋은데 화를 내야 되잖아요. 제가 있는 힘껏 기분 나쁜 얼굴을 지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사실은 저는 그렇게 대놓고 막 사람 앞에서 얼굴 완전히 찡그리면서 이러는 스타일이 아닌데 좀 이렇게 성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너무 기뻤고 일이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가 너무 즐거웠었어요. 그래서 결국 전시는 나중에 조금 늦어졌지만 제대로 이제 전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대사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대사가 제일 마음에 들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진지하게 나는 뉴욕이 이러고 있는 그 진지한 게 결국은 이게 다 플레이 같이 보이게 만드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다큐의 어떤 주제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그 주제를 함축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니키사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래 나도 너무 사랑해. 이상해. 이 문화가 익숙치 않아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작가님 느낌표. 영화를 찍을 당시와 지금의 가치관, 생각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부류의 질문이 한 두세 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였습니다.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 뭐라고 말할 게 없는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사실 저를 막 닮고 싶다, 막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인스타에서 댓글을 읽거나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큰일 났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게 저는 아티스트고 사실 저는 되게 막 퇴폐적인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못 받고 살면은 인생이 그냥 이 얘기를 꼭 사람들에게 해줘야겠다. 저 그렇게. 그러면 지금이 더 퇴폐적이에요? 20년 전이 더 퇴폐적이에요? 어떻지? 자, 오케이. 너무 좋은 질문들이 많아서 좀 골라야 되는데, 오케이. 이 질문도 여러 개 나왔어요. 니키리 루라는 분께서 니키리 작가님이 생각하신 앞으로의 작업 계획이 궁금합니다. 영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앞으로의 뭘 할지. 저도 진짜 고민이에요. 이게 저 혹시 여기
읽어보신 분은 계시겠지만 김현민 기자님의 목요일은 어떻습니까? 라는 그 연재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에세이를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시나리오만 지난 10년 동안 엄청 쓰면서 좌절했다가 다시 또 용기를 내서 쓰다가 좌절했다가 막 이런 거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렇게 10년 동안 시나리오만 몇 개를 썼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걸 계속 진행을 하려고 캐스팅을 막 넣어보고 어쨌든 영화라는 건 만들어져야지만 이게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라 사실 제가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꼭 좀 제 영화를 물론 이게 제 영화지만 영화를 제가 쓴 시나리오로 영화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아직도 좀 드글드글한데 그것 때문에 사실 지난 10년 동안 작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작업을 안 하고 저러고 있냐라고 하는데 저는 작업을 했어요. 10년 동안 계속 시나리오를 썼어요. 사실 그렇게 논 적이 없어요. 한 5, 6개? 뭐 한 이 정도를 계속 썼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태호 배우라는 그 저의 작업을 내려고 10년 동안 근데 저기는 졸업이니까 이제 끝났고 그걸 해왔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쉬지를 않았던 10년인데 이제 사실 조금 영화를 계속 하고는 싶은데 지금 영화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좀 저도 요즘엔 되게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영화 작업을 계속 해나가는 것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요즘에 다시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 그렇지만 이번 여름은 좀 놀아야겠다는 생각. 이렇게 지금 그래서 여름에 놀 거예요. 놀고 가을에부터 좀 고민을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AKA라는 분이 올리셨습니다. 파트스 시리즈에 나오는 파트너들의 디테일이 주인공인 니키의 디테일만큼이나 대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가님의 모든 사진 작업들이 마치 디테일이 좋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데요. 혹은 오늘 본 영화 또한 한 장의 사진으로 압축하실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사진 작업을 하실 때와 영화 작업을 하실 때가 작가님에게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달랐나요? 사진 작업은 제가 했을 때 하면 됐어요. 그냥 결과물이 나왔어요. 예, 왜냐하면 제가 뭐 그냥 제 돈으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영화 작업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정말 결과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힘든 작업인데 영화 작업이 그렇다고 해서 사진 작업이 쉬운 거는 아니죠. 사진 작업은 또 사실 제 안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거를 끄집어내야 되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근데 좀 그렇게 분리를 시키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 제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어도 놀고 있는 것 또한 저는 저한테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옛날에 뭐 예술가들은 사실 감옥에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진짜 살인 범죄 이런 것만 아니라면 다 이런 경험들이라는 게 저한테서 뭔가 얘기를 꺼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다가 작업을 정말 뭐 하고 싶은 게 딱 잡혀지면 또 하면 되는 거라 크게 구분을 짓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 괜찮죠? 10분 좀 남았는데. 자, 뚜니라는 분께서 올리셨는데요. 먼저 존경하는 작가님을 눈앞에 볼 수 있는 행운을 얻어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오케이.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게 외부에서 규정되고 변화가 가능한 것이라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지키고 싶은 물음표 혹은 유지하고 싶은 작가님의 오리지널이 있으실까요? 뭐 이렇게 어떻게 끈질기게 지키려고 하지 않는 나의 정체성.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을 지키고 싶다. 그렇죠.
오케이. 그 짧은 질문이 있었어요. 짧은 질문. 캔버. 지금은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아카데미요? 네. 훌륭하죠. 아니 어떻게 15년 전에 이렇게 만들었지? 감독님도? 근데 힙하다는 건 요즘 힙스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힙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질문들이 좀 중복되는 게 많이 있어서 제가 좀 걸러내려고 했는데 오케이. 여기 있네요. 이게 걸러낸 거. 오케이. 오케이. 영화를 통해 항상 궁금했던 작가, 똘님께서 오셨는데, 영화를 통해 항상 궁금했던 작가님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질문은 작가님 직접 모델로 작업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처음에 작업 시작할 때는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서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어서, 그리고 이게 정체성에 관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 말고 뭐 다른 것도 뭐 올라와 있어서 속으로 좋으셨다니 연기 완전 잘하시네요. 아까 제가 옛날에 사실 어릴 때는 연기자 되고 싶었었어요. 네, 그랬다가 고등학교 때 제 세대는 정말 이뻐야지 주인공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세대가 이제 뭐 고소영, 김희선 뭐 이쪽인데, 경쟁 상대가.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고 어느 날 나 이 얼굴로는 주인공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참 달랐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였으면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는 주인공은 하고 싶고, 저는 막 이렇게 들러리로 조연으로, 아니 뭐 들러리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조연이라는 거를 하면서 제가 평생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좀 성격이 주연을 해야 되고 이런 성격이라서. 그런데 거울을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제 얼굴이. 그래서 포기를 하고 했는데 이제는 사실 연기자들이 너무 대단하게 보여요. 사실 지금은 저한테 연기자가 되라는 기회가 와도 제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 뭐 소이기 이런 걸로 뭐 좀 어떤 흉내까지는 내겠죠. 그렇지만 진짜 연기라는 건 흉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캐릭터 분석을 하고 또 어떤 감정선을 끌어올리고 그 감정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이런 연기자들을 옆에서 제가 계속 보는 기회가 생기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같이 어려운 직업이 있을 수 있을까? 본인을 자꾸 자기의 본인을 계속 들어가서 예술가하고 또 좀 그게 크게 다르지 않은 지점도 봤어요. 그래서 근데 자기 몸을 툴로 써서 그걸 전달을 해야 되니까 몸도 얼마나 고달퍼요. 이 감정과 이런 것들이. 그래서 되게 대단하다 연기자를 한다는 게. 그래서 저는 지금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약간 연관된 질문이 있는데, 감자님께서 영화 속 모습에서 신기했던 게 혼자 있을 때는 엄청나게 무표정이고 니키가 말하는 동양적인 감수성이 많은데 사람들 만났을 때는 정반대 얼굴로 해맑게 에너지 있게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지 않았는지 혹은 노하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하우. 사람이 위선적인가? 근데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뉴욕에서 살 때 밖에서 소셜해야 된다라는 강박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막 파티 가면 막 이렇게 하이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느꼈고, 이렇게 뭔가 어디서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막 이 성격이. 그래서 막 그렇게 가식적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살다가 제가 힘든 상황이 왔죠. 사실 그 갭을 못 이겨가지고 결국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냥 확 주저앉았던
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좀 이제는 저렇게 막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걸 계속하면 뭐가 끝이 있나요? 아 끝은 패닉이 오죠. 패닉이. 네. 자기 모습하고 자기가 아닌 모습의 간극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은 거기서 패닉이 오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질문의 뜻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극복했는지. 극복은 패닉이 와서 극복을 한 거죠. 패닉이 와서 네. 바닥을 치고 바닥을 한번 치면 극복이 된다. 바닥을 세게 치면 끝까지 사람이라는 한번 게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이거는 촬영 감독님하고도 좀 연관된 질문일 수 있는데 행복한 팬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긴 시퀀스가 춤추는 시퀀스와 뒷모습이 찍힌 시퀀스인데 그렇게 연출하신 의미가 따로 있나요? 사실 그건 제가 이제 그 끝까지 롱테이크를 아, 마지막은 하고 싶었었고 춤은 제가 춤추는 시퀀스. 춤에 애정이 있어요. 그 뭔가 춤이 나오는 장면은 끊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춤에 대한 그 애정이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그 춤추는 장면이 사실 슬픈 감정이 드는 장면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 다른 이제 라틴 컬처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춤을 추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제가 슬프다니까요. 저렇게 막 웃고 춤을 추지만. 그래서 저한테는 그 장면이 끝이 않고 계속 보여줘야 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도 그 춤추는 장면에서 울컥울컥해요. 니키가 웃고 있을 때는 속으로 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랬을 수 있다. 오케이. 지금 5분 남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일단 제일 마지막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려진께서 올리셨는데 크크크 중간에 무비 찍으신 거 너무 뮤직비디오 찍으신 거 너무 예뻤는데 선곡을 심수봉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사실 웃긴 게 제가 트로트도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옛날에 지금 미스트롯이니 막 이런 거 지금 유행하기 전에 트로트 X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막 실제로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좋아하지만 또 차에서는 뭐 그냥 완전히 미니텍 이런 것만 듣고 운전할 때 그러니까 약간 음악이 제 정체성 같이 모든 종류를 다 약간 다 섭렵해서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 하다가 이게 왔지? 뮤직비디오와 심수봉. 그래서 사실 이제 심수봉 씨 노래는 뭐 어릴 때부터 제가 좋아했던 노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약간 여담인데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어떤 마지막 날을 한 건데 거기에 이제 심수봉 역할로 그 가수분 누구였죠? 자우림 맞아요. 그분이 이제 연기를 했어요 심수봉 역할. 근데 사실 저랑 끝까지 후보였어요. 네. 오디션을 하셨다는 감독님은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실 저를 그 역할을 하려고 끝까지 밀었었고 제작자분께서는 이제 그 뭐지 자우림을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지명도가 한국에서는 그분이 또 가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끝까지 둘 중에 누구를 할까라고 하다가 자우림이 제 생각엔 그것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인지도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이거 상황영화도 예 그래서 그 역할을 하마터면 제가 할 뻔했죠. 근데 거기에 대한 아쉬움과 속상함 때문에 저걸 한 것 같아요. 내가 만들겠다. 내가 하지 뭐. 네가 안 시켜주면 내가 만들겠다. 사실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아서요.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고 저도 아쉽죠? 네. 어떻게 문 잠근 거. 불법입니다. 이렇게 말을 잘하실 줄 몰라서 진행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마무리하시고 뭐
이 단톡방은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아, 오케이. 그럼 제가 마무리 멘트 하나만 네, 마무리 멘트 예. 해주시고. 제가 정말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보고 싶은 것만큼 저도 여러분 되게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1분 안에 매진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저런 방크를 하니까 너무 보고 싶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제 영화로 이렇게 관객과 대화를 하는 게 오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사실 참 이게 감회가 새로운 게 이게 국립현대미술관 극장에서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저랑 제 친구 단둘이 앉아서 보는 거예요. 저도 봤어요. 그래서 정말 거기 극장 엄청 크고 좋은데 그냥 이렇게 뭐 한두 명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1분 안에 매진이 돼서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신 거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이 영화를 어제 제가 한번 봤어요. 여기 극장에 와서. 근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게 다 페이크 다큐라고 제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게 제 2005년 제 인생이었더라고요. 이게 저의 진짜 삶이었더라고요. 그게 참 마음이 이상했어요.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